오늘은 14주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프란시스코 고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고야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엘그레코를 하거나 벨라스케스를 할 때 스페인을 대표하는 근대 3대 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엘그레코와 벨라스케스와 함께 고야가 바로 3대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야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벨라스케스를 이어받았는데 벨라스케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런 스페인 화가인데,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제가 요게 여러분들한테 쓰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은 광기와 진실의 화가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광기와 진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주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표현주의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고야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라코사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굉장히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80가량 살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선 직접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들어가서 얘기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초기 그림입니다. 초기 그림. 자, 파라솔이라고 하는 그림. 파라솔이라고 하는 것은 양산을 뜻하죠. 양산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양산을 가려주고 있네. 그러면 로코코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페트 갤랑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깥이니까 페트 갤랑트 연장선.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와토의 로코코를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원색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양산도 아주 녹색으로서 우리가 보통 저런 양산을 쓰고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야하다고 하죠. 저런 양산을 쓰면은 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원색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초기 그림인데, 그렇지만 와토와 다른 점이 있어요. 와토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와토는 굉장히 사물과 사물의 경계선이 완전히 흐려서 색깔 위주로 해서 색깔이 서로 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거기다가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이 사람의 눈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눈이 굉장히 청명하고 맑고 순진하고 깨끗해요. 저런 눈과 이 색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맑고 깨끗합니다. 순진해요. 그만큼 선명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와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다음 그림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마하와 얼굴을 가린 사나이들이에요. 왼쪽 그림은. 마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무엇이냐면, 옷을 벗은 마하, 옷을 입은 마하가 나오는데, 마하는 스페인에서 낮은 신분의 여자를 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하와 얼굴을 가린 남자들. 그럼 뭘까? 이것도 페트 갤랑트네. 거기다가 얼굴을 남자가 가렸기 때문에 요놈들이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구나. 그죠? 이게 뭔가 외도를 하는구나. 그치? 외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페트 갤랑트 로코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 그림을 다시 봅시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계명대학교의 그 회랑에 복도에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복사본들이 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저희 공부를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는 국제학대학의 이 건물 안에 이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도자기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도자기를 파는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일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게 눈보라와 이제 이거 시리즈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4편을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눈보라라고 하는 이제 겨울을 그린 그림인데, 겨울 눈보라를 그리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진짜 불고 있는 뭐 그걸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그렸는데, 단순하게 왼쪽에서 눈보라가 아주 눈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옵니다.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사람들과 노새와 이런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삶의 고단한 어떤 한 장면이,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아주 꿋꿋한 자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도전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개가 바람을 보고 짖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자연의 역경을 갖다가 이게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도 이거 초기 그림이에요. 다 초기 그림인데, 자, 왼쪽에 성가족이에요. 성가족 하면은 뭐 루벤스, 렘브란트, 그 이전에 뭐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성가족을 안 그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가 유별나게 렘브란트랑은 비교를 했어요. 렘브란트.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가족과 한번 왼쪽 성가족을 보십시오.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색깔 배합을 잘 보십시오. 배경은 까매요. 아주 까맣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고야의 독특한 블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야의 블랙. 예, 고야의 블랙이 딱 깔린 다음에 거기다가 카라바조식으로 빛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조명은 하는데 이 빛은 카라바조의 빛도 아니고 루벤스의 빛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는 렘브란트의 빛도 아니에요. 어떤 빛입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늘하면서 신비하면서 내가 이 빛에 가까이 가기가, 범접하기가 두려워지면서 신성한 그런 것이 느껴지,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그 눈 같은 데를 보면은 아까도 이 고야의 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고야의 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눈이 굉장히 맑고 청명하고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무슨 색깔로, 여러분들 엘그레코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빨간 정열적인 옷을 입었던 엘그레코,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라파엘로의 블루도 아니에요. 라파엘로식의 블루도 아닙니다. 뭔가 약간 광기도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그렇지만 맑고 깨끗하고 신성해요. 이런 것을 자기가 창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저번에 렘브란트를 같이 공부할 때 렘브란트의 빛은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그냥 몸에 촉촉하게 습기 어린, 물이 습한 아주 물기가 섞인 그런 빛이라고 했죠. 이렇게 배어드는, 스며드는 빛인데, 그런데 이 고야의 빛은 약간 반사되면서도 그렇다고 루벤스처럼 아주 영웅적인 그런 빛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빛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저는 요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벨라스케스와만, 왜냐하면 고야가 벨라스케스를 가장 존경했거든요. 근데 벨라스케스 할 때도 저는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고야와 오른쪽에 있는 벨라스케스를 서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차이를 느껴 보십시오. 자, 무엇이냐? 벨라스케스, 오른쪽의 벨라스케스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약간 녹색이 약간 들어간 노란색이에요. 노란 빛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고야의 빛은 반사되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주황색 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고개를 숙였어요. 벨라스케스는 고개를 숙였는데 뭡니까? 벨라스케스는 어떤 비애 같은 게 있습니다. 비애, 그리고 슬픔과 이런 것들이 쫙 비장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 고야의 저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을 제가 확대를 했어요. 이 사람은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이시죠? 뭐냐면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에게 아주 이 고통을 간구하는, 그냥 이 여러분들 이 색칠이 막 그냥 두께가 다릅니다. 이 물감의 두께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막 그 피부가 다 일그러진 것 같아요. 일그러지고 눈이 막 뒤집힌 것 같은, 그런데도 아주 겸손한 고통,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고통, 그런 것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십자가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상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이 두 십자가상을 특히나 굉장히 감동 깊게 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십자가 앞에서는 또다시 숙연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혼례입니다. 자, 이 혼례는 요 다음 그림인 브리겔의 농촌의 농부의 결혼식과 아주 대조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거는 결혼식의 연회에서 흥겨운 것을, 음식을 나르고 음식을 먹고 그런 흥겨운 것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렸죠. 풍속 같죠. 그런데 이쪽을 잘 봅시다. 근데 이쪽은 오른쪽에 어떤 계단이 있고 오른쪽에 누가 심각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끝에는 아이들이 막 장난스럽게 놀고 있어요. 결혼식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운데에 신부 신랑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신부는 굉장히 아리따운 아주 젊은 처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늙은이에요. 늙은이 얼굴이 그냥 욕심과 이거 그냥 탐욕에 가득한 얼굴입니다. 뭡니까? 일종의 팔려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젊은 처자가 늙은 남자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그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표정이 즐겁지가 않고, 이 사람은 아마 어쩌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신랑이 아버지와 같은 나이 뻘일지도 몰라 심각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들은 수군덕거리고 있어요. 조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장난기 어리지만 얘네들도 그냥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그 풍자적인 거예요. 유머로 이것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 시대의 시대상의 한 장면을, 결혼의 장면을 일종의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볼 때 구도를 잘 봐야 됩니다. 저기에 아치 다리가 있죠. 아치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의 배열은 그러니까 반구, 그러니까 아래쪽 타원 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럭비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 구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뒤쪽에 남자와 오른쪽에 아이, 뒤쪽에 그 여자, 그리고 뒤쪽에 나이 든 사람, 앞쪽에
젊은 꼬마들 이런 것들을 배치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율동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치가. 자, 그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누엘의 초상화예요. 마누엘 오소리오 데 수니가라고 하는 일종의 알티마라 백자 부처의 4살 난 아들이에요. 근데 얘는 일찍 죽습니다. 이제 좀 아주 저긴데 그런 뒷이야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서늘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서늘하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우선은 아이의 눈이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 눈이 아주 투명하고 그냥 까만색입니다. 눈동자가 없는 것 같아요. 수정체가 없고 그냥 까만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순진하고 애가 굉장히 청명해요. 이 눈이 이렇게 청명한데 이 청명함이 다른 이 까만 것이 이 머리도 까매요. 이 머리에 까맣고 그 다음에 얼굴은 창백해요. 그리고 이 입술도 아주 빨간색이에요. 그것이 이 까만색과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과의 대조가 그리고 배경은 까만색이에요. 이 3가지 색밖에 안 쓴 거죠. 까만색의 배경, 검은색의 배경과 빨간색의 옷과 그리고 검은 머리와 아주 까만 눈동자 이 대비가 뭔가 제가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것을 광기라고 하는 겁니다. 광기가 굉장히 투명한데 굉장히 맑은데 뒤에서 광기가 이렇게 쫙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명한 것이 광기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투명한 것 속에 이렇게 쫙 배어 나와요.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고양이가 2마리가 쫙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일종의 애완조예요. 애완조 뭐예요? 까치야. 까치 목에다가 이렇게 애완견 이 목걸이를 했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치가 무엇을 물고 있어요? 저기를 카드를 거기에 고야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야가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까치가 까만색이죠. 그리고 이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까만색의 고양이에요. 이걸 탁 하면서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까치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목격되는데 저기 서양에서는 비둘기가 많습니다. 거리에. 근데 비둘기를 고양이가 잡아먹어요. 까치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까치를 잡아먹기 직전에 까치를 노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의 까만색과 빨간색의 대조 그리고 아주 투명한 까만 눈동자 그런데 그것의 색의 강렬한 대비와 그런데 이 뒤에서 맑음 뒤에서 스며 나오는 어떤 광기 그런데 그 광기는 죽음의 광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뒤에서 이게 딱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일찍 죽어요. 창백하게. 요것을 요렇게 색을 가지고 어떻게 단순한 색의 배합을 가지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어요. 이 고야가 이 아이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슬퍼서 슬퍼할 수가 없어요. 이 광기에 놀라는 그런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 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의 초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누구를 이어받은지 아시겠죠? 바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입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에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자, 요것을 그대로 자기식으로 그렸는데 뭐냐면 카를로스 4세의 가족가 그렸어요. 그럼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우선은 이 시녀들에서는 이 누구야? 벨라스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신인 벨라스케스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캔버스도 엄청나게 크게 선명하게 그려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거울을 통해서 그려요. 그런데 이거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뒤에서 그리는데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이 고야는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 왕과 가족을 갖다가 위험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뒷자리에 어둠 속에 작게 그렸다. 모습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또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어떤 여자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착각하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멍하게. 오른쪽에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멍하니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표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표정들을. 왕과 왕비예요.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멍청해 보여요. 바보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약간 화가 난 듯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쪽 여자는 약간 뾰루통한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저는 약간 이 고야가 궁정 미술 화가로 여기 등용이 됐지만 이 사람은 그 왕가들의 모순점과 그런 가족적인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화화했다, 풍자화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반어법적으로 이들의 숨은 특징을 갖다가 숨은 모순을 드러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넘어갑시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난번에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할 때도 벨라스케스의 이 붓을 잡은 손을 할 때 이거 인상주의의 선구자라고 했죠. 윤곽을 테두리를 뚜렷하게 그리지 않은데 멀리서 보면 색깔을 배합했을 뿐인데 그림을 그리는 손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서는 더 심화됩니다. 그런 색칠법이. 그래서 이 사람은 훨씬 더 그런 표현주의적인 기법이 더 이렇게 발전된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옷을 벗은 마하와 옷을 입은 마하예요. 자, 이것을 하면은, 자,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이게 시리즈로 보여줬죠. 이거. 자, 이 시리즈로 한번 봅시다. 왼쪽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일 이 선구적이 된 것이 비너스를 빨가벗겨서 그리기 시작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바로 티지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라 그랬었죠? 제가요? 여기서 눈을 감고 자는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관람자를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신을 눈을 빼롱하게, 오케이? 빼롱하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죠? 도발적이다. 도발적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장신구가 액서세리가 동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가 동원됩니다. 개가. 이런 대조법이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우리가 다음에 할 앵그르, 다음 학기에 합니다. 이거 마네의 올랭피아 이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이것과 앵그르와의 차이는 금방 합니다. 이건 앵그르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뒤태를 보이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건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이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차이를 통해서 느낌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이 사람은 우리를 빼롱하게 아주 정면으로
관람자를 응시함으로써 도발적인 데는 아주 달라진 게 없습니다. 티치아노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어디를 올리고 있어요? 뒤에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겨털이라고 그러죠.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도발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보면요. 요 여자도 그렇거니와 마하도 얼굴이 발그레 합니다. 약간 일종의 흥분된 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를 봅시다. 옷을 벗은 마하와 옷을 입은 마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옷을 입었죠. 어디가 더 도발적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빨가벗은 게 도발적인 것 같죠? 사실은 밑에 것이 더 도발적인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번 가보시죠. 저기 지중해변 깐느 영화제 하죠. 깐느 해변 바로 옆에 조그만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체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체로 완전히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벗고 완전히 나체 해변에 가지 않습니까? 전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나체라는 사실은 전혀 도발적이지 않고, 도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옷이 오히려 도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누가 알았던 거예요? 고야가 이미 알고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팔뚝을 보십시오. 팔뚝이 뭡니까? 노란 옷을 입었어요. 노란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노란 것을 한번 껴보십시오. 노란 옷. 오케이. 그 다음에 까만 팔, 이게 긴 팔 장갑 같은 것을 껴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알바 공작 부인이에요. 알바 공작 부인 그림은 많이 그렸어요. 초상화는. 그런데 그러면 우선 뒤에 것부터 봅시다. 뒤에 것은 이제 까만 옷을 입은, 까만 드레스를 입은 알바 공작 부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건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까만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남편이 죽은 거겠죠. 상복을 입은 거겠죠. 그런데 상복을 입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손가락을 표시를 합니다. 오른쪽을 손가락을 표시했는데 이걸 두 개를 꼈어요. 두 개를, 반지를. 근데 하나에 알바자가 쓰여 있고 또 하나가 고야자가 쓰여 있습니다. 고야. 그 다음에 가리키는 손가락의 바닥에 땅바닥에 고야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바 공작 부인이랑 고야와 내연 관계다라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알바 공작 부인이 예쁩니까? 예쁩니까? 자, 이 알바 공작 부인이 가장 유명한 겁니다.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 알바 공작 부인이 뭔가가 여기서도 약간 바보스럽고, 뭔가 눈은 큰데 공작 부인이니까 귀족 부인으로 태어났겠죠.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전통적인 미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그런 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백치미라는 게 있어요. 백치미의 가장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마돈나라든지, 그렇죠?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알바 공작 부인도 일종의, 제가 본 데는 고야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백치미를 그림에 도입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무튼 전통적인 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화화했든지,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렸든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미를 발견을 찾아냈든지. 근데 고야가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좋아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백치미 쪽에 더 가까운 어떤 미를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오른쪽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땅바닥에 고야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을 그림에 도입합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된 게 누구예요? 바로 대선배인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가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 끝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바로 캔버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깥을. 그럼 바깥이 뭐냐?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왕비 마리아 루이사 이겼어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포르셀이라고 하는 코보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래도 미인이에요. 전통적인 여자. 왼쪽에 있는 여자를 보십시오. 이 왕비 미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고야의 눈에 포착된 어떤 인데, 여기서도 또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이에요? 검은색, 검은천.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고야의 블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검은 옷, 검은 모자, 검은 배경,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야의 광기와 연결되고, 고야의 광기는 어디와 연결돼요? 죽음의 광기다. 죽음의 광기다. 자, 넘어갑시다. 그것이 여기서 또 나와요. 1808년 5월 3일 181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때 엄청나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스페인에서 이게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스페인 정부가 그것에 동조를 해가지고 민간을 학살을 해요. 그것에 그 고야가 충격을 받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대조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이야? 왼쪽과 오른쪽은 그냥 왼쪽은 무기를 들지 않고, 무기가 없이 나 무기가 없어라고 손을 드는 신백의 양민, 그리고 오른쪽은 무장을 해가지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죽이겠다고 총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것에 대조법이 나와 있어요. 아주 순진한, 그러니까 이것은 순백색이에요. 누구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입니다. 십자가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과의 이 대조, 근데 검은색과 흰색의 대조에 의해서 이 전쟁의 잔인함, 그리고 양민학살의 잔인함,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이 나들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공포와 슬픔에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잘 이어받은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네입니다. 이것은 다음 학기에 하게 돼요.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인데 이곳이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하얀색과 까만색의 이 대조를 그대로 누가 이어받느냐? 마네가 이어받는다. 이런 데서 굉장히 서늘하죠. 광기가 서려납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 봅시다. 1808년 5월 2일 날 마멜루크 기병들의 그 진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폴레옹을 등에 업고서 스페인이 폭정을 하고 독재를 하자 이제 뭐냐면 민중이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 봉기를 하는 장면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민중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 봉기를 그려요. 이 당시는 왕권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기시되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요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일종의 그
뭐랄까, 민중의 입장에서 민중의 자유를 위한 그런 그림도 그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낭만주의의 대가인 들라크로아의 바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어디서 본 것 같죠?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이것을 모델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선물한 겁니다. 들라크로아의 이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이것이 누구의 이제 바로 고야의 이 작품을 모델로 해서 자기가 다시 그린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음산한 그림, 그리고 광기에 어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1808년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상징주의적이기도 해요. 표현주의적인 것을 넘어서서 상징주의적이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이 밑에 넓은 평원에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전쟁의 공포에서 막 도망가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언덕 너머에 누가 뭐냐면 그 엄청난 거인이 이렇게 있어요. 주먹을 쥐고 있어요.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이 민중을 탄압하고 하는 독재자 나폴레옹을 상징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민중을 이 거인이 뒤에서 떠받치고 있다 하면서 민중의 그 힘을 상징한다는 말도 있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서부터 점점 이 고야의 그림은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무엇이냐면 표현주의적이고 상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힘을 상징하는데 그 힘은 민중을 탄압하는 힘이든 아니면 민중을 떠받치는 힘이든 이런 식으로 상징주의적인 표현을 한다. 오른쪽으로 이것도 거인입니다. 이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림인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기에 달이 떴어요. 초생달이 모양. 달빛 아래서 뭔가 슬픈 뭔가 사색에 잠긴 거인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사실 이게 마치 먹의 검은색의 농도를 가지고만 그린 것 같은데 아주 그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 사람은 판화도 많이 했어요. 근데 판화를 했는데, 판화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애칭, 다시 말해서 동판화의 3대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한 사람이 듀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독일의 듀러. 두 번째가 렘브란트입니다. 세 번째가 고야예요. 이 3대 동판화 화가인데 이 사람은 동판화를 시리즈로 했어요. 80여 편을. 어떤 시리즈냐면 전쟁의 참화라는 시리즈예요. 이거는 전쟁의 참화라는 시리즈. 그럼 봅시다. 80편을 했는데 전쟁의 참화는 40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전쟁의 참화. 요 왼쪽 위가 뭐예요? 시체들이 쌓여 있는데 한쪽에 팔이 잘린 다음에 이 사람이 시체를 보면서 개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은 거 총상을 입어서 막 이게 시체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를 봅시다. 제목이 뭐예요? 시체에 대해서 이 무슨 만용인가.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나무 위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전쟁의 참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른쪽에 이 그림을 이 사람이 다시 체프모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시 그리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게 토막내가지고 마치 육곡간에 말이죠. 고기 걸려 있는 듯이. 그 다음에 오른쪽 위는 뭐냐면 여인이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죽자 여인이 대포 위에 가가지고 대포를 쏘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가. 자, 이렇게 전쟁의 참화를 이 사람은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광기, 전쟁의 참화를 그리면서 민중을 대변하는 그림들을 이제 동판화를 그리고 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뭐냐면 변덕이라고 하는 이것도 또 애칭 동판화 80여 편을 했어요. 변덕스럽다 할 때 변덕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왼쪽 거는
하나만 했어요. 이거 왼쪽 거 하나입니다. 오른쪽 거는 왼쪽인 동판화를 하기 전에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근데 스케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무엇입니까? 악몽을, 이 사람은 자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악몽을 일종의 동판화로 그린 것 같죠. 이 사람이 악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박쥐, 오른쪽은 뭐냐면 악몽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연필로 아주 난삽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어둠 속에서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이 스케치에 들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정어리 파묻기예요. 정어리 파묻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육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육제. 그러면 사육제 하면 또 유명한 게 누구 사육제가 유명해요? 바로 브리겔의 사육제와 사순절. 그죠? 그런데 브리겔의 사육제와 사순절은 우리가 이미 한 두 달 전에 공부를 했듯이 무엇이에요, 이거? 여기서는 도덕을 기준으로, 종교를 기준으로 이것을 풍자적으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여기 두 명의 하얀 옷을 입은 두 여인이 막 춤을 추고 막 술에 취한 듯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은 이미 정상이 아니죠. 광대 같죠? 광대 얼굴을 아주,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자세히 그린 게 아니라 검은색 붓칠을 툭툭 찍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눈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코도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우스꽝스러운데 이 두 여인이 광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걸.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서로 껴안고 여기서는 여자의 허리를 안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건 뭐냐면 사육제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광적인 쾌락. 오케이? 그리고서 그 광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브리겔의 사육제의 그림은 너무 밋밋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주의로 넘어간다. 이제 점점 광적인 게 나옵니다. 왼쪽을 봅시다. 왼쪽은 뭐냐면 이 고야가 아플 때 아리에타라고 하는 박사가 와서 봐줍니다. 이 자화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자화상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제 막 죽어가죠. 여기서 아주 병에 그것을 어떤 정신병자처럼 그려버렸어요. 저 오른쪽 그림을 이게 69살의 자화상인데, 이건 병들었을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자화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자화상을 다른 작가들과 앵그르와 비교를 할 때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도 눈빛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음에 오는 다른 작가와의 차이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자화상은 하여간 정신병에 걸린 듯한, 그리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가는 그런 정신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자화상인 듯이 보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미쳤습니다. 미친 것이, 이 사람이 귀머거리 집에서 이 사람이 귀가 먹습니다. 귀머거리가 돼요, 고야가. 그래서 귀머거리 집에 가서 18편인가를 그려요. 그런데 그때 그린 그림을 검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색조가 전부 광기, 이 다음에 검은 그림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이게 검은 그림이에요. 자, 검은 그림인데 이게 염소가 있어요. 염소를 갖다가 뒤에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의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실루엣의 그 검은 염소에 이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는 표정 하나하나가 막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 일그러진 것을 전부 검은색 필치로서, 검은색 붓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염소는 무엇을 얘기할까? 일종의 우리가 보통 검은 그림자라고 하죠.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악마의 검은 그림자, 악령, 사탄, 저승사자 이런 것이 막 이게 오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떠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거 봅시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염소에 취해 있어. 염소에 취해 있어요. 막 염소에서 감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염소는 약간 바보 같아. 아까 그 방금 전에 보았던 이것은 검은 염소는 말이죠. 뒤에서 볼 때 검은 그림자처럼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염소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코믹한 염소야. 코믹한. 얼굴도 코믹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해. 마치 그 종교적으로 이단 집단을 보는 것 같죠. 이단 집단. 예. 뭐 이단 집단이 요즘도 많이 있지만은 말이죠.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자 이렇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제가 또 좋아하면서 굉장히 섬뜩해하는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에 이르러서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귀머거리 집에서 그렸던 블랙 검은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프라도 미술관을 제 딸과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그림을 이제 복사품을 하나 사왔어요.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아빠는 왜 그렇게 무서운 그림만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왜 나를 끌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죽음의 광기와 죽음의 공포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크로노스는 바로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신인데 이 크로노스는 원래의 뜻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모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시간 앞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이 크로노스는 어떻게 신화에 그려지느냐 하면은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살아남아요. 제우스의 5 형제가 다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살아남는데 제우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에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고서 숨었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사실은 이제 형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런데 크로노스가 바로 이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을. 그런데 루벤스의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루벤스의 이것을 굉장히 고야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잡읍시다. 루벤스의 그림과 차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를 보면은 첫째, 루벤스의 그림은 잡아먹는 식욕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들 까니발리즘이라고 식인 풍습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가면 식인종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식인종을 식인 풍습이라서 까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 까니발리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아먹히는 자식은 막 머리를 젖히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은 울부짖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왼쪽인 고야 그림은 잘 보십시오. 이미 자식은 머리가 잡아먹혀서 축 늘어졌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시체가 몸이 그냥 일직선으로 축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연약한 갓난아이가 연약하게 축 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엇이냐면 이 크로노스의 얼굴과 팔뚝과 발과 이걸 보십시오. 우선 얼굴을 보십시오. 이것은 먹고 싶어서 먹는 얼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까니발리즘, 먹기 위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먹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얼굴이에요. 이 눈이 뒤집혔어, 눈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의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눈입니다. 눈이 그냥 커져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칭송에 맞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섬뜩할 때 머리카락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것을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 사람이 머리가 그냥 쭈삣쭈삣하게 일어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크로노스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에 그냥 섬뜩함에 쌓인.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식을 잡아먹었으면 통통해야 되잖아. 루벤스처럼 이렇게 근육질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보십시오. 뼈만 남았어요. 이 오른쪽 팔을 보십시오. 오른쪽 팔. 그러면 이게 뼈만 남았습니다. 이 여기가 상두근과 하박근. 그리고 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보십시오. 허벅지가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이걸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크로노스의 그 심리를 정말로 잘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성 이시도로스의 순례라고 하는 걸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시도로스라고 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둔 것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그렸어요. 아래 그림은 성 이시도로스의 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초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 때 있을까요? 바로 로코코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엇과 버금가느냐 하면은 키테라 섬의 순례와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성 이시도로스의 풀밭과 같은 시대에 그렸던 성 이시도로스 성당의 순례가 이거 있습니다. 이거 성당 순례지만 기법은 완전히 로코코고 게다가 약간 그 뒤에는 무엇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사귀러 교회에 나가죠? 그거와 같습니다. 이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뭐 저기 하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키타라 섬의 이시도로스 성당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초기예요. 근데 후기 그림을 봅시다. 성 이시도로스의 순례를 봅시다. 이 그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검은 그림이에요. 뭐냐면 죽음의 일종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순례이고 그리고 이 사람 사람 하나하나가 뭐냐면 악마와 악령에 휩싸여 가지고 사탄에 휩싸여 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완전히 뱀처럼 여러분들 원근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갔다가 아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뒤로 나와서 저 멀리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뱀처럼 이렇게 했어요. 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누구의 유혹에? 그러니까 뱀은 종교적으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검은 그림과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섬뜩해요. 그냥 섬뜩합니다. 응? 아,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검은 그림이에요. 왼쪽에 두 노인이에요. 자, 두 노인이고 뒤에서 누군가, 근데 이게 두 노인인데 두 노인 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근데 이게 바로 고야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머거리인데 귀머거리 뒤에다가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를 치는 이놈이 꼭 악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둘 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탄처럼. 응?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두 마술사예요. 두 마술사는 한 사람은 둘 다 해골바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해골바가지인데 한쪽 사람은 뭐예요? 밥을 떠먹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책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왼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이 늙어서 죽음에 가까이 와서도 그런 욕망, 하나는 식욕, 오케이? 또 하나가 뭐예요? 지식욕, 이런 것. 다 이것을 풍자적으로 시화화해서 그렸다. 그럼 다음 그림이 이제 아주 절정입니다. 다음 그림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절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고야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그림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해골바가지예요. 두 남녀가 부부예요. 우리가 100년 해로 한다고 하죠. 100년 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100년 해로 하면은 두 해골바가지예요. 그런데 참 우스꽝스러운 게 마치 히치코크의 사이코라는 영화에서 이런 게 있는데, 늙은 여인이 아주 신부 드레스를 입고서 여기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다이아몬드니 진주 목걸이 팔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얼굴은 죽어가고 있는 해골이에요. 그리고서 이 남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울 아주 당신 참 예뻐. 거울을 봐봐. 마치 아프로디테에게 에로스가 이렇게 거울을 들여서 엄마는 참 예뻐라고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거울은 어떤 심리가 있다 그랬습니까? 미화하고 이상화하는 거울의 심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거울 뒤에 이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 저는 스페인어라서 못 읽는데 이 스페인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뜻이래요, 이게. 자, 어떻습니까? 자, 거울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뒤에서는 무엇이에요? 저기 빗자루를 든 일종의 죽음의 저승사자가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빗자루 하면 무엇입니까? 해리포터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빗자루 타고 나는 이게 저승사자입니다. 사실은 쓸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목이 죽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상징을 했느냐 하면은 죽음이 올 때까지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탐욕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 고야의 이런 표현주의, 상징주의적인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섬뜩하게 광기가 서린 그러한 그 죽음을 광기 서리게 느끼게 할 수 느낀다. 자, 어떻습니까? 이 고야로 여러분들을 안내했는데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어떤 공포와 섬뜩함으로 안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